네. 자, 휴대폰과 수업을 한 지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8차 C 수업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자유공유하천과 가mit공유하천을 비교하는 내용을 수업을 했고요. 가mit공유하천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함께 형성되는 하한당구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지형을, 개별 지형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쭉 전체적인 내용 정리를 한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하천의 특성이라든가 한반도의 지체 구조라든가 어떤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 내용들은 그 내용 정리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개별 지형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요점들을 파악을 하셔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본 수업 때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했었는데, 이 4가지 틀을 좀 기본적인 개별 지형들을 볼 때는 좀 맞춰서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한당구다 그러면 하한당구의 형성 원인은 집안의 융기죠. 융기. 그런데 나는 융기가 싫다 그러면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의 다른 표현은 내인적 작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분포 같은 경우에는 가mit공유하천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집안이 융기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융기된 지역에 있겠죠. 그러면 하천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천 중상류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단 하한당구 같은 경우에는 하천을 기준으로 중상류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중하류 쪽에서도 형성될 수 있는데 뚜렷하게 하한당구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주로 이제 중상류 지역이다라고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용은 하한당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하천이 흘렀던 길입니다. 하천이 흘렀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옥해요. 그래서 농경지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농경지의 구분에서는 이제 논이냐 밭이냐까지 구분은 잘 하진 않습니다. 논밭 구분은 하지 않고 그냥 농경지다라는 정도. 그 다음에 하천이 옆에 있고 비옥한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거주하기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범람 피해를 겪지 않죠. 그래서 취락으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요. 취락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왕래를 하려면 도로를 건설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통로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4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하한당구 같은 경우에는 삽질하면 뭐가 나온다? 과거 하천의 영향을 받았던 땅이기 때문에 동글동글한 자갈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앞에 했던 내용들 중에서는 고위평탄면 정도가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교과서나 아니면은 수특이나 뭐 이런 데 정리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하천 중상류 지역에서 주로 형성되는 지형이라고 해서 단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 중상류 지역에서 형성되는 지형인데 그 첫 번째로 이제 침식 분지를 볼 거예요. 침식 분지. 침식 분지. 근데 침식 분지를 보려면 일단 먼저 분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분지. 분지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지형적 모양이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만 움푹 파여 있는 지형을 다 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화산 활동에 의해서 형성된 화구라든가 아니면 그게 함몰돼서 형성된 칼데라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지형에서 산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서 가운데만 움푹 파이는 모양이 만들어져도 그것도 분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보려고 하는 건 분지들 중에서도 침식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분지. 그걸 이제 따로 침식분지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침식. 우리가 앞에서 지형 형성 작용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침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있던 암석이 그보다 작은 크기로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데 그때 외부적인 힘의 개입이 있으면 침식.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쳐서 깎았다? 그러면 침식. 그렇지 않고 얘가 가만히 있는데
햇볕을 많이 받아서 가열돼서 팽창하고 햇볕을 적게 받아서 차가워져서 냉각돼서 수축하고 팽창과 수축을 막 반복해서 깨졌어. 그건 풍화라고 한다 그랬죠. 혹은 뭔가에 의해서 녹아버렸어. 그럼 그것도 풍화. 그건 이제 화학적 풍화. 암석의 팽창과 수축에 의해서는 기계적 혹은 물리적 풍화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침식분지 같은 경우에는 침식에 의한 작용으로 형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침식이라는 뜻은 누군가가 와서 쳐서 깎았다는 얘기죠. 그럼 그 쳐서 깎는 놈이 있어야 되겠지. 우리나라에는 주로 그걸 치는 작용을 하는 애가 하천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하천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형성되는 게 침식분지예요. 물론 침식분지의 그럼 형성 원인은 침식작용인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 침식작용이 생기기 전에 그 암석의 어떤 경연차라고 하는 단단하고 무른 차이에 의한 침식되기 위한 조건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근원적인 그 조건이 만들어져야 침식분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침식분지의 형성 원인은 암석의 경연차에 의한 차별 침식이라고 따로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침식작용을 하기는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침식분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모식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전 선생님이 이거 그릴게요. 그냥 어떤 지역에 기반암이 이렇게 있어요. 자, 기반암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기반암을 변성암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변성암. 자, 변성암이라고 가정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한반도에 가장 넓게 많이 분포하는 암석이 변성암이에요. 한반도 어디에나 지천에 널려 있는 게 변성암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변성암이 있는 곳에서 화강암이 관입하는 경우가 있어. 언제 관입했죠? 중생대 때 관입했죠. 중생대 때, 대보조선운동 때라든가 아니면 불국사 변동 때 많이 관입을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분포 면적이 두 번째로 넓은 암석이 화강암이에요. 그럼 그 이야기는 한반도에 변성암이 제일 많은데 두 번째로 많은 게 화강암이야? 그러면 변성암이 기반암인 지역에서 화강암이 관입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겠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화강암이 관입을 합니다. 관입. 관입이라고 하는 건 화강암이 튀어 올라오는 건데, 즉 마그마가 분출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각을 뚫고 나오면 분출암이 되는 거고, 뚫고 올라오지 못하고 안에서 튀어 올라온 다음에 거기서 식어버렸어? 그러면 그냥 그건 화강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강암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위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화강암이 치고 올라왔다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그 용암이 이제 치고 올라온 거죠. 근데 치고 올라온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얘들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화강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튀어 올라왔으면 변성암이 원래 있던 공간에 얘가 이만큼 이렇게 튀어 올라왔으니까 그럼 변성암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쭉 밀려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변성암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밀려 올라갑니다. 밀려 올라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밀려 올라가면 변성암이 고무라면 고무 같은 탄성이 높은 물질이라면 이게 쭉 늘어날 텐데 변성암은 암석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암석이에요. 단단한 암석이에요. 그래서 얘는 밀리지 않아. 그럼 뭔가가 솟구쳐 올라오면 걔들이 밀려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암석에 막 균열이 생기겠죠. 금들이 막 생기면서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밀려 올라간 부분에서 금이 막 생겨요. 금이 막 생기는 거야. 자, 암석에 금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원래 변성암은 굉장히 튼튼하고 단단하고 강한 암석인데 그 암석에 금이 생겼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약해지겠죠. 암석이 약해져요. 그리고 금이 생겼다는 뜻은 그 금 사이사이로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물이 얼 수도 있고 햇볕을 받아서 팽창하거나 햇볕을 못 받아서 냉각돼서 수축하거나 할 때 그 팽창과 수축의 표면적이 또 증가해요. 그러면 풍화도 잘 생기고 침식도 잘 생기고 하면서 여기에는 이 변성암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싹 풍화와 침식을 받으면서 제거가 됩니다. 제거가 돼요. 자, 제거가 되고 나면 이 부분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그게 풍화 침식이 돼도 여기에 그냥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쌓여있는 거 아닙니까? 쪼개진 상태에서.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침식이라고 했잖아요. 침식이라고 하는 건 외부적인 힘의 개입이 있어야 돼. 그럼 그 이야기는 침식분지가 형성되려면 저기에 뭐가 흘러? 물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천이 흐르고 있다.
그러면 저게 이 변성암에 밀려 올라가서 쪼개진 애들인데 거기에 하천이 흐르고 있었다면 그 흐르는 하천에 의해서 그 쪼개진 산물들이 풍화산물들 혹은 침식물들이 어떻게 되겠어? 운반되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비어버리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자, 주변의 암석은 변성암이에요. 쪼개지지 않은 변성암. 자, 근데 관입한 화강암이 이제 지표면 위에 화강암이 노출되게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변성암과 화강암의 강도 차이에 의한 침식의 차별적인 침식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는 게 침식 분지의 형성 원인이에요. 자, 앞에서 밀려 올라간 변성암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밀려 올라간 변성암 부분은 화강암이 밀고 오면서 얘가 금이 간 거야. 그래서 얘는 단순하게 여기에 금이 간 변성암이랑 화강암이랑 만약에 둘 중에 누가 더 세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둘이서 만약에 뭐 권투를 한다, 태권도를 한다, 겨루기를 한다 뭐 하고 있는데 한 명은 어디선가 많이 다치고 왔어. 막 피 질질 흘리면서 막 다치고 왔는데 하나는 멀쩡해. 그렇게 둘이 싸워놓고 멀쩡한 애가 이겼어. 그럼 얘는 진짜 센 놈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건 공평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제거된 변성암은 그냥 제거된 거야. 제거된 거고 이제 우리는 뭘 비교하는 거냐면 금이 가지 않은 변성암, 그러니까 멀쩡한 변성암과 금이 가지 않은 화강암, 멀쩡한 화강암 이 두 개가 풍화 혹은 침식을 받았을 때 누가 더 세냐 이걸 비교하는 거죠. 멀쩡한 놈 둘이 붙여놓고 누가 더 세냐 이거 비교하는 거 공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비교를 했더니 자, 화강암은 풍화와 침식에 굉장히 약한 암석이에요. 그러니까 화강암은 지하에 있었던 암석이기 때문에 지표면에 보호를 받고 있던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게 제거가 되고 지표면상에 노출되게 되면 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풍화와 침식을 받는, 쉽게 얘기하면 얘는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애예요. 그렇죠? 비바람도 모르고 뭐 그러던 애가 갑자기 지표면에 노출되게 되면 비바람을 알고 막 쳐맞고 막 하면 막 깨지고 막 쪼개지고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화강암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 화강암 부분은 어느 순간 변성암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깎여 나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깎여 나가면 이 부분이 이렇게 싹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의 산지는 변성암 산지들은 풍화와 침식에 견뎌서 그대로 남아있는데 가운데 노출된 화강암은 풍화와 침식이 약해서 깎여서 움푹 파이는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진다. 자, 이게 침식 분지의 형성 원인입니다. 자, 그래서 침식 분지의 형성 원인은 암석의 경연차에 의한 차별 침식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침식 분지의 형성 원인은 암석의 경연차에 의한 차별 침식입니다. 차별 침식. 암석의 경연차에 의한 차별 침식. 그러니까 단단한 놈과 무른 놈의 차이에 의한 차별. 어느 놈은 깎였는데 어느 놈은 안 깎였어. 차별 침식. 이게 형성 원인입니다. 자, 그럼 분포는 어떨까요? 자, 분포는 지금 이 암석의 경연차에 의한 차별 침식이 생기려면 일단 암석의 경연차가 있어야 되니까 서로 다른 암석이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포의 첫 번째 조건은 화강암이 관입하는 지역이어야 돼요. 화강암이 관입하는 지역에서 잘 생깁니다. 잘 생긴다기보다는 화강암이 관입하는 지역에 생기는 거죠. 그렇죠? 화강암이 관입해야 주변 암석과의 뭐 차이가 있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강암이 관입하는 지역. 근데 이제 두 번째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분포가.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 처음에 또 다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침식에 기반한 지형이에요. 침식. 그 얘기는 하천에 의해서 깎임을 당해야 되는 얘기야. 근데 하천이요. 하나만 이렇게 흘러가는 지역에서는요. 하천이 깎는다는 뜻은 하천이 측방 혹은 하방 침식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측방 침식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천이 측방 침식을 하면 이 측방 침식한 영역을 만약에 그린다 그러면 요만큼을 측방 침식을 했어. 근데 여기는 다 산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다 산이면 그냥 골짜기 같은 형태로 선상으로 이렇게 쭉 낮은 지형이 생기겠죠. 이런 거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하천이 이쪽에서 이렇게 합류를 해요. 자, 합류를 하면 이 하천도 측방 침식을 막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 부분도 제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이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요 가운데 합류하는 지점은 측방 침식이 중복돼서 생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넓게 측방이 되는 평야 지역이 나타나겠지. 그렇죠? 물론 이 그림대로 본다면 하천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지역에는 구멍이 뚫리긴 해요. 침식분지라고 해서 완벽하게 진짜 무슨 그릇처럼 뺑 둘러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면 오히려 그 안에는 물이 들어차서 호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는 하천이 들어오고 나가는 공간은 생긴다. 들어오고 나가는 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그건 충분히 우리는 그 정도는 침식분지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합류하는 지점에서도 침식분지는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침식분지는 거의 대부분 이걸 이제 하천의 합류 지점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천의 합류 지점. 자, 우리나라의 침식분지는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화강암이 관입한 지역인데 화강암이 관입을 했는데 거기에 하천이 합류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 침식분지는 더 잘 생기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침식분지는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용을 볼까요? 이용은 일단 하천이 모여서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넓은, 일단 침식 분지는 가운데 부분이 넓은 평야가 생긴 거니까 평평하겠죠. 그리고 주변 산지에서 하천이 몰려들면서 지류하천들을 이루면서 그 하천들이 흘러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천이 평지로 들어왔으니까 그 평지 내에서는 자유공유를 하겠죠. 그럼 그 하천이 범람도 할 것이고, 그럼 범람하다 보면 비옥한 퇴적물들이 쌓여서 비옥한 토지가 또 형성되고, 그래서 침식분지는 대체로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땅을 공급하는 그런 지형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농업의 중심지,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농업의 중심지. 농업의 중심지야. 농산물이 많아요. 풍요로워요. 먹을 게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도 많이 몰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대체로 나중에는 도시가 됩니다. 도시. 그래서 지방의 어떤 중소 도시들이 대체로 이런 침식분지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들을 보면요, 단 여기서 말하는 침식분지는 대부분 하천 중상류 지역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 내륙 지역입니다. 내륙 지역에 있는 역사가 오래된 도시들, 그런 도시들은 예외 없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외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 침식분지의 지형 형태를 띠고 있는 곳이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춘천, 충주, 청주, 대전, 기타 등등, 안동, 이런 내륙에서 한 번쯤은 우리가 들어봤음직한 도시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들어봤음직한 도시라는 뜻은 그만큼 역사가 오래됐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런 역사가 오래된 도시들은 대체로 옛날부터 비옥한 토지였고 농업의 중심지였고 사람들이 몰려 살았고 그래서 지방 관아들이 입점했고 그리고 그게 현대까지 이어져서 도시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침식분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침식분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흔합니다. 이거 굉장히 흔한 지형이에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흔한 지형.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보면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침식분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형이에요. 이 침식분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지형 파트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침식분지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랑 같이 복합돼서 나타나요. 일단은 첫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침식분지 내부에는 하천들이 몰려들어요. 하천들이 몰려든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천들이 몰려든다는 얘기는 그 하천들이 평지로 몰려들기 때문에 그 평야 지역을 흐를 때는 그 하천이 범람을 할 수 있고, 범람을 한다는 얘기는 범람원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침식분지 내부에 범람원 지형이 있어요. 그래서
침식분지라고 하는 지형도 혹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출제를 할 때도 침식분지도 물어볼 수 있지만 분지 내부에 있는 범람원을 같이 물어볼 수 있어. 그럼 그 안에 뭐도 있어요? 자연제방도 있고 배우습지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기후랑 연결이 돼버리네. 기후랑 연결이 돼요. 뭘로 연결되죠? 그렇죠. 또 막 들려요. 여러분들의 외침이 들려요. 기온 역전 현상이야. 그쵸?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잘 생깁니다. 기온 역전 현상. 자, 우리는 지금 여기 지형 파트를 정리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기온 역전 현상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할 기회가 기후 파트에서 있을 거고. 자, 기온 역전 현상이 생깁니다. 잘 생깁니다. 잘. 자, 조심하셔야 될 건, 자,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침식분지에서만 생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기온 역전 현상은 침식분지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평지에서도 기온 역전 현상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침식분지에서는 기온 역전 현상이 더 잘 생긴다. 더 잘 생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끊고, 자, 잠깐 끊었습니다. 왜 끊었냐면 이 기온 역전 현상을 설명할까 말까 지금 잠깐 고민했어요.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기온 역전 현상을 지금 여기서 설명할게요. 그 대신에 여기서 설명하면 기후 파트 가서는 안 합니다. 자, 기온 역전 현상을 설명할게요. 이게 왜냐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침식분지가 출제가 됐을 때는 대부분 기온 역전 현상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기온 역전 현상을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침식분지를 같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무래도 침식분지 하나만 가지고 독립된 문제를 출제하기에는 내용이 좀 빈약하기 때문에 좀 부차적인 것들을 좀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같이 할 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돼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침식분지는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입니다. 자, 기온 역전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자,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주로 언제 잘 생기냐? 일교차가 클 때,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지 않을 때, 잘 생깁니다. 자, 그럼 일단 일교차가 커요. 자, 그러면 낮 동안에는 햇볕이 비쳐서 지표면이 가열됩니다. 그럼 지표면이 가열되면 낮에는 뭐 지표면만 가열되는 것이 아니라 공기도 다 가열되겠죠. 그렇죠? 낮 동안에는 지표면뿐만 아니라 공기까지 다 가열이 돼요. 이거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밤이야. 밤 중에서도 특히 일교차가 가장 극강으로 떨어질 때가 새벽녘. 자, 새벽녘 같은 경우에 보면 기온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근데 낮에 뜨거워졌던 지표면은 새벽이 되면 왜 떨어지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온이 왜 떨어질까? 자, 기온이 떨어지는 이유는 태양 에너지를 못 받아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태양 에너지를 받은 지구는 그 받은 열을 밤이 되면 내뱉어요. 그게 지구 복사 에너지예요. 열을 바깥으로 내뱉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열을 내뱉었으니 지구는 어떻게 돼요? 열을 내뱉었으니 차가워지겠지. 그렇죠? 그게 지구 복사 에너지거든요. 그럼 그 지구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지표면이 열을 내뱉고 나면 지표면이 새벽녘이 되면 지표면이 급격하게 냉각되게 됩니다. 냉각. 차가워져요. 자, 차가워지면 무슨 현상이 벌어져? 자, 지표면이 차가워져. 그럼 상대적으로 공기는 공기는 아직은 좀 따뜻한 상태.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따뜻한 상태의 공기가 돼요. 따뜻한 상태의 공기. 그런데 지표면이 차가워지니 그 지표면에 접한 공기층, 지표면 표면에 접한 공기층은 지표면의 온도를 따라가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아주 더운 여름철에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들고 이렇게 놔두면요. 그 차가운 아이스크림 표면에 있는 공기는 일반적인 공기의 온도보다는 아이스크림의 온도를 더 따라가겠죠. 차가운 놈이니까. 그럼 그 차가운 아이스크림 표면에 있는 공기만 만약 열을 몇 도인지 재면 걔는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다른 공기보다 더 차가울 거예요.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차가운 공기층이 지표면에 이렇게 쫙 깔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쫙 깔려요. 자, 찬 공기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그렇죠. 찬 공기는 내려가요. 찬 공기는 내려가요. 자, 찬 공기는 내려가.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찬 공기는 그냥 아싸리 밑에 있는 거니까 차가운 공기야. 얘는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여기에 쫙 깔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산 사면에 있는 차가운 공기들은 산 사면에 있는 공기, 찬 공기는 내려가니까 얘들이 밑으로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 줄줄줄줄 흘러내리겠죠. 그렇죠?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러면 이게 분지다 보니까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산 사면에서 차가운 공기가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와. 그럼 그 분지 안에 어떻게 되겠어? 찬 공기들이 점점 이렇게 쌓이겠죠. 그럼 찬 공기들이 여기에 점점 이렇게 막 쌓이는 거예요. 차가운 공기가 쌓여요. 자, 근데 찬 공기는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 그럼 상대적으로 이 위에 있는 공기는 얘보다는 따뜻한 놈들이죠. 그럼 더운 공기는 어떻게 돼요? 더운 공기는 올라가요. 그럼 이 두 공기가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안 섞이는 조건이 생겨야 기온 역전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바람이 불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바람이 불어버리면 얘네 둘은 섞여요. 막 섞여요. 그래서 바람이 불 때는 기온 역전 현상이 잘 생기지 않아요. 일교차가 큰 조건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바람이 잘 불지 않는 조건. 즉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섞이지 않는 상태. 얘네들이 일정한 층에서 섞이지 않아요. 그럼 대기는 어떻게 돼요? 대기는 겁내 안정. 대기가 안정되게 돼요. 자, 정상적인 대기는 안정, 불안정? 불안정. 자, 정상적인 대기 상태에서는요, 밑에가 뜨겁고 위에가 차가워요. 왜?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기온은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공기는 따뜻하고요, 위에 있는 공기는 차가워요. 그래서 위에 있는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려고 하고요, 밑에 있는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려고 해요. 얘네들 뒤 섞이면서 공기가 순환이 되는 거예요.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 이게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깔아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차가운 공기가 이 안에 갇혀지게 돼요. 가둬지게 돼요. 가둬지게 돼요. 그래서 대기가 꽉 안정돼서 움직이지 않고 꽉 뭉쳐있는 거야. 지금은 멈춤 화면이 아니에요. 차가운 공기가 멈춰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멈춥니다. 자,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멈춰 있으니 이 안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기온이 낮아지면 공기 중에 수분이 어떻게 되죠? 응결하죠. 자, 우리 기후할 때 했던 건데 간단하게만 다시 볼게요. 자, 얼음이 있어. 얼이죠, 얼음. 얼음이 있어요. 얘를 녹이면 뭐가 되죠? 자, 물이 돼요. 자, 물을 주전자에 넣고 끓이면 입구에서 주둥이에서 뭐가 나와요? 수증기가 나와요. 근데 이때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수증기예요. 근데 이게 수증기가 나왔다가 물을 막 끓이면 팔팔팔 끓이면 삐 하면서 수증기가 나와. 나오는 거 보여요. 근데 그 보이는 수증기가 어떻게 돼? 공기 중으로 흡수되면서 사라지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우리 공기 중에는요, 수증기가 있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공기 중에는 지금 이 교실 안에도 여러분들 집 안에도 공기 중에는 항상 수분이 있어요. 근데 그 수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야. 근데 그게 어떤 상태가 되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어떤 상태가 돼야 눈이 보이느냐? 그건 과학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나한테 물어보려고 하지 말고 과학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우리는 지리를 하는 거지 과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간단하게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 보세요. 얼음을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품목 안 뜬 따뜻한 여름날 바깥에 갖다 내놓든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를 높여줘야 돼요. 일로 가는 건 온도를 높여주는 방향이에요. 온도를 높여주면 얼음은 물로 바뀌고 물은 수증기, 눈에 보이는 수증기가 됐다가 공기 중으로 확산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로 쫙 퍼져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반대로 한다면 온도를 낮춰준다면 눈에 보이지 않던 수증기가 눈에 보이는 수증기로 바뀌어요. 그럼 이 눈에 보이는 수증기가 된 게 그게 뭘까? 그게 곧 구름과 안개예요. 지표면에 있는 수분이 낮 동안에 증발을 해서 올라가요. 이 올라가는 거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보이면 큰일 나요. 그렇죠? 안 보이다가 점점 올라가. 얘네들이 올라갈수록 해발고도 높아지죠? 해발고도 높아지면 기온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그렇죠? 해발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온이 낮아져? 그럼 눈에 보이지 않던 수증기가 눈에 보이는 상태가 되겠죠? 이게 구름이야. 근데 이놈이 올라가기 전에 우리 눈에 보여버려? 그럼 그게 안개야. 그래서 안개가 낄 때는 대체로 일교차가 클 때 안개가 잘 생겨요. 갑자기 차가운 공기가 지표면에
엄습할 때, 그때 공기 중에 수분이 확 응결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개예요. 그게 안개인데 더 올라가? 그럼 얘들이 지들끼리 막 뭉쳐? 그러면 물방울이 돼서 떨어져요? 이게 뭐예요? 비예요. 강수. 근데 기온이 더 낮아져서 걔들이 얼어버렸어? 그럼 그게 눈이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안에 공기 중에 수분이 있었어. 근데 처음에는 눈에 안 보였단 말이야. 근데 냉기류들이, 차가운 공기들이 분지 안으로 막 몰려들어서 분지 안에 기온이 급강해요. 급강하해요. 낮아져요. 갑자기 낮아져. 그럼 어떻게 돼?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태가 되겠지. 지표면에 있는데 눈에 보이는 상태가 돼요. 그게 뭐야? 그게 안개예요. 안개. 그럼 기온 역전 현상이 생기면 뭐가 잘 낀다? 안개가 잘 낀다. 안개가 잘 낀다. 그런데 자, 이 침식분지 아까 뭐라 그랬어? 농업의 중심지라 그랬잖아요. 죽으라고 농사 지어놨는데 여기 갑자기 안개가 막 껴. 뭉게 막 안개가 껴. 막 안개가 껴. 그럼 안개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닌데 안개가 끼면 일단 햇볕을 받는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일조량이 줄어들어요. 안개가 끼면. 그럼 농작물을 키워는 농업의 중심지였으니까 일조량이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농작물 재배하는데 피해를 보겠지. 게다가 차가운 공기가 깔렸네? 그럼 무슨 현상이 자꾸 생겨요? 냉해 피해도 생길 수가 있어요. 냉해 피해. 만약에 여기가, 그리고 이게 농업의 중심지였던 게 현대사를 넘어오면서 뭐가 된다 그랬어? 지방 중소도시가 된다 그랬죠? 여기에 대규모 만약 공장이 들어갔어. 공장이 들어갔는데 이 안에서 공장에서 시커먼 막 연기가 내뿜어요. 그럼 그 오염원들이 이 안에 들어왔어. 근데 여기에 대기가 딱 안정돼 있는 거야. 그럼 그 오염원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그럼 이 안에 오염원들이 갇히겠지. 그럼 그 오염원들과 안개가 만나요. 안개랑 대기오염 물질이 만나요. 그럼 또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스모그가 돼요. 스모그. 그래서 현대사회 도시에서 만약에 기온 역전 현상이 잘 생긴다 그러면 그 도시에서는 저 스모그 현상이 자꾸 생겨요. 대기오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피해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기온 역전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연 현상입니다. 자연 현상. 자, 기온 역전 현상은 환경 파괴, 환경 오염이 아니에요. 자연 현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대기오염 물질이 껴들어온다 그러면 스모그가 생겼다 그러면 이건 인간의 환경 개입이잖아요. 대기오염을 집어넣은 건 인간이잖아요. 그럼 요만큼 만약 현상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환경 오염, 환경 파괴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기온 역전 현상 자체는 환경 오염은 아니야. 자연 현상이야.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 했을 때 안개 끼고 냉해 생기고 하면 안 좋잖아요. 그럼 이걸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온 역전 현상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산을 까버리면 돼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럼 또 다른 환경 파괴를 가져오니까. 그래서 아주 소규모의 분지에서는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기온 역전 현상이 생기려면 어디 갔지? 여기 있죠. 기온 역전 현상이 생기려면 뭐가 안 불어야 된다? 바람이 불지 않아야 된다. 바람이 불지 않아야 된다. 그럼 그 얘기는 역으로 따지면 기온 역전 현상을 해소하려면 바람을 불게 하면 된다. 즉 인위적으로 바람을 불게 하면 기온 역전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 여기서 바람을 막 불게 하면 얘들 뒤섞어주면 기온 역전 현상은 해소돼요. 그래서 일부 농경지에서는 저 기온 역전 현상이 생겨서 냉해 피해가 발생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농경지 중간중간에다가 바람개비를 막 이렇게 세워놓는 곳들이 있어요. 그걸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제주도에 가면 녹차밭 같은 경우, 그 중산간 지역에 형성된 녹차밭 같은 경우에는 한라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냉기류가 쫙 깔려들면서 기온 역전 현상이 종종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하세요. 한라산은 분지인가요? 제주도에 분지가 많은가요? 그거 아니에요. 기온 역전 현상은 분지에서 잘 생길 수 있다는 거지 분지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야. 그래서 한라산 산간, 중산간 지역에서도 기온 역전 현상은 생길 수 있어요. 분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거기서 녹차밭을 쫙 재배해놨는데 녹차들이 얼어 뒤져버렸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녹차는 나무인데. 그렇죠? 올해 농사 끝내고 끝낼 게 아니잖아.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 뭘 만들어요? 이렇게 프로펠러 같은 것들을 중간중간에 전봇대처럼 이렇게 세워놔요. 그래서 기온 역전 현상이 생기면
그 프로펠러의 그 모가지가 약간 이렇게 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걔를 가동을 시키면 바람을 이렇게 내려보내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바람을 막 내려보내면 공기가 섞이겠죠. 그러면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로 바뀝니다. 안개가 이제 사라지겠죠. 기온 역전 현상은 저렇게 인위적으로 바람을 불게 하지 않아도요. 해가 뜨면, 해가 떠서 지표면이 다시 가열되기 시작하면 기온 역전 현상은 또 해소가 됩니다. 단 그게 만약에 스모그로 발전했다 그러면 해가 떠도 스모그는 잘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모그는 화학 반응을 일으킨 안개이기 때문에 해가 떠서 지표면이 가열돼서 대기가 순환한다 해도 그 오염물질은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온 역전 현상까지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침식분지 그러면 지형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범람원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껴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 기후 관련 내용이랑도 껴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요 분포 지역이 대부분 지방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침식분지가 분포하는 곳이 지방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지역성 관련 문제에서도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자, 이제 PPT 영상 잠깐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잠깐 멈추고. 자, 이게 이제 침식분지 관련 이제 PPT 자료를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침식분지 단면도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 주변 산사면들은 암석 이름과 편마암이라고 나옵니다. 편마암은 변성암의 한 종류예요. 편마암 이퀄 변성암이라고 보셔도 상관없다고 그랬고, 가운데 부분은 화강암이 분포를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화강암이 관입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화강암이 관입된 부분에 하천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하천 주변으로는 이렇게 범람원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범람원 주변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단구가 형성될 수도 있는데, 단구까지는 체크하지 않더라도 범람원이 생긴다.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대한 사진으로 봤을 때 여기입니다. 침식분지 분포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나오는 데가 양구예요. 양구군. 양구군을 이제 펀치볼이라고도 부르거든요. 펀치볼이라고 하는 건 여기가 이제 6.25 때 격전지였는데, 그 6.25 때 격전지였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미군들이 여기에서 이 지형을 보고 펀치볼이라고 하는 게 걔네들 말로 이제 국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와지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펀치볼이라고 불렀었답니다. 여기는 이제 해안면입니다. 해안면. 돼지 해자를 쓰고요. 편안한 안자를 써서 해안면. 돼지가 있어서 편안한 마을이란 뜻인데, 그건 이제 왜 그런지는 전에 한번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온 역전 현상이 생겨서 안개가 자꾸 끼니까 요 산 사면 부위에 습도가 높아져서 뱀이 많이 살았대요. 그래서 요 안에 마을 사람들이 뱀이 많이 와 우글우글 되니까 이 뱀을 어떻게 하면 퇴치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건 설화니까 지나가던 스님이 그럼 산에 돼지를 푸세요 이랬나 보죠. 그랬더니 이제 산에서 돼지를 풀어서 키웠더니 돼지가 이제 뱀을 먹었나 봅니다. 잡식성이라서 그럴 수 있나 본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뱀들이 사라졌다라고 해서, 근데 그 설화에서도 그런 그 유래된 얘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침식분지에서는 그만큼 기온 역전 현상에 의한 안개가 잘 생겼다라고 하는 걸 오히려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형도와 위성 자료로 비교를 한 건데요. 여기가 이제 해안면입니다. 양구군 해안면. 보시면 해발고도 600m짜리 선을 쭉 이어보면, 500짜리를 이어볼까요? 500짜리를 이어보면 이렇게 해서 500짜리 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로는 또 나가요. 여기로 나가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천이 몰려들면서 어느 한 곳으로 나가야 돼. 어느 한 곳으로 나가야 얘가 호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나머지 부분들은 다 고도가 이쪽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쪽입니다. 높아지는 쪽. 그렇죠? 그래서 완벽한 분지의 모양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게 그 양구군 해안면의 실제 사진입니다.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본 사진인데요. 이런 사진이 있고,
이거는 이제 침식분지. 그중 대표적인 침식분지인 춘천시의 위성사진입니다. 위성사진. 위성자료인데 보시다시피 이 녹색으로 산악지역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다 산악지역이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가운데 여기 춘천 시가지에 해당되는 부분만 평평한 평지를 띠고 있는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하천이 합류하고 있죠. 그렇죠? 하천이 합류하는 지점이고요. 가운데 부분에 그 암석, 기반암 조사를 해보면 여긴 거의 대부분 화강암이고요. 이 주변 산지는 거의 대부분 변성암입니다. 화강암이 관입한 지역에 동시에 하천이 합류했죠. 그래서 침식분지가 굉장히 뚜렷한 모양으로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얘가 지금 파란색이 변성암이에요. 변성암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좀 옅은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화강암입니다. 여기 충적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충적층이 하천이 합류되는 주변 지역에 얘네들이 범람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퇴적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범람원이에요. 진한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범람원. 그러니까 하천이 합류하는 지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범람원이 좀 더 넓게 형성이 되겠죠. 얘는 고도 표시를 해놓은 지형도입니다. 주변이 높은 산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가운데 춘천 시가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에 비교적 평평한 고도를 띠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온 역전 현상이 생기는 모식도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냉기류가 이렇게 모여들게 되면 가운데 이 안에 분지에 해당되는 이 안쪽 부분에 차가운 공기가 쌓이게 됩니다. 이 그래프 잠깐만 보고 가면요. 이 그래프 보시면 정상적인 대기에서는 이 그래프의 모양이 그냥 이렇게 쭉 떨어져요. 이렇게 쭉 떨어진다는 뜻은 뭐냐면 여기가 해발고도 0m예요. 지금 이 y축이 고도거든요. 고도. y축이 고도고 x축이 기온이에요. 0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플러스 5도, 이쪽이 마이너스 5도입니다. 그러면 낮은 고도에서 시작했던 온도는요. 낮은 0도에서 시작했던 기온은 해발보다 높아질수록 점점점 이쪽으로 가죠. 그렇죠?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요. 점점점 기온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요 부분에서 여기 요 고도대에 안에서 보면 영하 한 3, 4도 정도에서 해발고도 0m 지면서 기온이 시작을 해요. 0m는 아니겠죠, 근데 해발고도가. 어쨌든 여기서 시작을 한 고도, 그 기온이 고도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죠. 그렇죠? 이게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쪽으로.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래프가 이렇게 꺾이다가 어느 일정한 고도대가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정상적인 대기 상태로 바뀝니다. 그럼 그 얘기는 이 부분 내에서는 기온 역전 현상이 생긴 거예요. 밑에는 차가운 공기가 있는데 이쪽은 찬 공기가 있고 이 위로 올라가면 이쪽은 따뜻한 공기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온 역전 현상이 생긴 거죠. 이 그래프 가지고도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자, 얘는 이제 전에 수업 시간에 한번 보여줬던 여기가 십장산입니다. 대전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보시다시피 안개층이 지표면에 근접해서 이렇게 쫙 형성되다 보니까 십장산이 구름 위에 떠 있는 모양이 나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구름 위로 떠 있는 모양이 나와요. 근데 이게 한 선상으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일정한 높이에서 그 밑으로만 안개가 형성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 십장산에서 흘러내린 냉기류, 차가운 공기에 의해서 기온 역전 현상이 생겨서 여기에 안개층이 형성이 된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대기 상태에서는 저렇게 그 굴뚝의 연기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모양을 띠는데요. 기온 역전 현상이 생기면 저렇게 굴뚝의 공기가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대기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온 역전층 위까지 올라가도 거기서 이제 수평으로 이렇게 흘러간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내려가기도 하고요. 지금 이건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데도 연기가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바람이 불면 그냥 이렇게 옆으로 퍼지겠죠. 근데 사실 바람이 불어도요, 정상적인 대기에서는요,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도. 그러니까 기울어진다 해도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얘는 거의 수평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가 밑에 쫙 깔리면서 대기가 안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독특한 모양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자, 아까 이야기했던 녹차밭에서 바람개비를 설치한다고 했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얘가 이제 녹차밭이고 이게 바람개비잖아요. 고기가 이렇게 밑으로 쳐 내려가 있죠. 그러면 기온 역전 현상이 생겨서 여기에 냉기류가 생기고 안개가 껴서 여기 키우는 작물에 냉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얘를 막 돌려주는 거죠. 그럼 위에는 따뜻한 공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 대기가 이렇게 뒤섞이게 되는 거예요. 뒤섞이면 기온 역전 현상은 해소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8번째 수업 침식 분지. 그다음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해서 기온 역전 현상까지 같이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침식 분지와 기온 역전 현상 두 가지.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천이 만드는 퇴적 지형들, 충적 평야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 뿅.